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집권여당 사무총장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대선이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4.7 보선 참패 이후에 다시 민주당을 세우고 대선 승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계십니다. 그 비전과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번에 출범한 5.2 전당대회의 송영길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역할은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4월 7일 그 서울 부산의 재보궐선거의 참패에서 우리가 아프지만 냉정하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 전환도 하고 또 새롭게 태세를 정비할 것도 하고 대국민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찰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속도전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할 일은 많아서 임중도원이라고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해법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이 그 떠난 원인 분석과 민심을 회복할 대책. 저희가 서울시당에서 이제 4월 7일 재보궐 참패 이후에 이제 그 여론조사도 했고 또 예. FGI를 한 7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예. 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당을 지지하다가 뭐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 중간으로 빠져나간 분들,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것에 그렇게 자신들의 정책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4월 7일 재보궐선거 보니까 부동산 선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론 이제 서울이라 더 그게 예.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서울 유권자들의 이제 불만과 비판, 또 일부에서 분노가 있었다고 그 조사 결과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선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오만하고 그 뭐 좀 독선적이지 않았냐 이런 소위 남탓 프레임이라고 하죠. 뭐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프레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유권자들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에서 많이 분석했습니다만 2030 세대에 대한 대책. 결국 공정이란 문제로 연결되고 거기도 하고 또 일자리란 걸로 연결되고 2030의 독특한 MZ세대라는 걸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책적으로나 또 정부에서 잘 해결해 나가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선거를 지게 되면 워낙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회초리를 그래서 들었고 그 서울과 부산만 그러면 때린 거냐? 그러나 다른 전국적으로 회초리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릴 기회가 이제 두 군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맞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아픈 곳에서 우리가 아프지만 민심도 아픈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뭐가 문제였는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후반기에 재보궐선거가 흔히 정권 심판론에 가장 딱 영향을 받는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렇죠. 선거 직전 조사도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았고 뭐 저희 입장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선거가 발생을 한 건데 집권 후반기의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뭐 그동안 재보궐선거 역사에 보면 드러나 있었는데 저희 정부에서 뭐 그 적폐청산이라든가 탄핵으로 출발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연합으로 대선에 승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민생기업과 검찰개혁에서도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일정히 저희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착 국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판문점 회담이나 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그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한 협상들이 잘 비핵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성과는 확실히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초기 방역 대처는 잘했다고 국민들은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총선 때까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때까지, 작년 4월까지. 거대 여당으로 그때 국민들은 첫째 코로나로 인한 그 국난의 극복을 잘 해달라. 방역뿐만 아니라 그때는 저 어떤 민생을 살펴달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회까지도 그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으니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 내 삶을 바꾸는 어떤 그런 그 정치,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더욱더 재난으로 인해서 양극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해결, 뭐 이런 것들을 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화답하지 못했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 선거 때 나타났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거기다 불공정 문제까지 개입이 돼버리는 걸로 좀 확 번져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패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예를 들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건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꾸로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당이 이제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은 또 불공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주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개 남아 있긴 합니다. 뭐 조국 전 장관 당사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이 부분은 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좀 더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정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그 장관 임명 과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저 뭐 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겠다 해서 그런 좀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로 보는 측면이 있었고 뭐 또 한 측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예명에 받아들이는 점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문제는 무슨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는 뭐 이후에 저희가 다양하게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후자의 그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나타났던 뭐 입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녀 문제에서 좀 기득권을 활용한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그래서 대대적인 민심 경청 투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민심 리포트를 종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언급을 필요하다면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 지도부는 송영길 대표가 선거전에서 강조했듯이 민주 두 글자만 빼고 모두 바꾸자라는 전면 새 신론과 그리고 당 중심론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청 원팀론에 입각했는데 사실상은 이 청와대 정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문주도의 청와대 중심론이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과 회동 이런 데서도 송 대표는 좀 다른 발언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뭐 당청이 아직도 원팀이고 그 네. 정책적 원팀이고 민생적 원팀이고 뭐 이런 것은 뭐 변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정책적 주도력을 좀 더 당이 가져야 할 시기가 온 거죠. 그 민심을 확인했고 또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는 당연히 당에서 좀 더 그런 데는 주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 정부 쪽에서도 그런 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또 당이 다가오는 그 선거 시기에 민심을 잘 헤아려서 정책적 주도력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조정력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청와대나 정부가 가져야 될 게 또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인사권 이런 것을 또 당이 그걸 가지고 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존중할 건 존중하고 하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정부 측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정책 조정을 하고는 했습니다만 좀 뭐 일방 주도형으로 끌려갔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당에서 현안이 될 수 있는 문제들, 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문제,
소상공인이나 장업자에 대한 이런 재난에 양극화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 또 예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일부 민심에서 확인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지점들, 뭐 부동산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고 주도적으로 당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당 쇄신과 대선 승리가 모순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서로가 함께 오히려 그 통합돼서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때 대통령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개 발언에서 한 건데 유능함은 그 단합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단합돼 있어야 유능함을 가지고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서 내부도 혁신하고 정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대선 승리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호 충돌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거를 하나로 통합력으로 더 만들어내서 유능함을 만들고 승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혁신이라는 게 이제 내부적인 혁신이 있고요. 그걸 그치로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들은 우리가 혁신했냐 안 했냐는 유능하게 뭘 일을 잘할 것이냐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걸 보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 경선 연기론도 있거든요. 이게 그 상대당하고 좀 밸런스를 맞추자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당원 당규는 이렇게 이 수정은 가능하게 돼 있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정당하면서 1년 전에 이 당원 당규를 대선 경선 가서 만들 때 당권 대권 분리론도 1년 전에 했는 게 있고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켰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경선 일정도 시기도 있는 것이고 또 결선 투표제도 있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패키지로 해서 그리고 그게 당원 당규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미. 다만 이제 그 조항에 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얘기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 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로는 일부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당원 당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당원 당규가 만들어져 있고 대선 관련한 당원 당규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있어서. 두 번째는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이나 뭐 다 걱정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일이 그걸 갖고 대응해서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나 선거를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국민들이 영령하는 것은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겨라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 개혁을 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경선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하여튼 다수의 의견은 지도부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수렴하는 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 거지. 결국 절대적 다수가 동의되고 합의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상 있어서. 근데 지금 후보들 간의 입장도 서로 차이가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고 또 정말 연기하자는 거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계된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도부 입장에서 원칙과 공정 두 가지로 이 대선 경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유불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상대 후보인 윤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민주당 대선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현직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중립이란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의아해하고 그 좀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측면에서 과연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도 상대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후보 활동을 하거나 뭐 입장을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럴 것이다. 또 최근의 행보가 그건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공부한다고 자꾸 하고 있어갖고 그게 출마를 위한 공부인 건지 혹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뭐 검찰하다 보니까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는 다 같이 그걸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가를 이끈다는 것은 뭐 민생 경제도 있고 또 그 통합도 있고 지역 화합도 있고 남북 관계도 있고 동북아 평화도 있고 또 한미 관계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그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과연 부분들을 다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된 바가 없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느냐, 제3지대 신당 창당하느냐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현재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은 윤 총장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들 주변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한 건 아니지만 결국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오세훈 후보한테 지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라는 게 그래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지만 오랫동안 집권 세력이었고 상당한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 기반도 그 복잡하게 그 형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뭐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쉬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선택은 그 본인한테 정치를 한다면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제3지에 남아서 나중에 결국 법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많은 걸로 봐서는 뭐라고 한면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6월 12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또 예정돼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될 것이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빨리 입장을 결정해서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어디랑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은 좀 우리 정치의 숙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역대 대통령들이 있다고 다 합의했다가 되시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밀고 나갔는데 또 반대가 돼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못하고 이랬는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5.18 그 정신은 즉 헌법 전문에 놓는 것 같고 다시 원포인트 개헌이 잠깐 화제가 된 것 같은데 현재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꽤 그 정치권에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들도 공약도 했고 또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갖고 현재 의장까지도 안이 다 만들어졌죠. 안도 뭐 여러 차례 검토한 바가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저도 정개특위 간사를 했습니다만 정개특위 헌법특위를 만들어서 상당한 논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게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 시기인가? 코로나로 그 민생이 어렵고 있는데 개헌 논의가 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대선 앞에 두고 그 직전에 개헌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이 5.18로 되지만 이게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게 되면은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권한이 바뀌는 형태의 개헌을 하면서 이제 선거를 치러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필요하다면 대선 공약으로 걸고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협치, 우리 국회가 여야가 좀 함께 논의하고 상생하고 또 정치의 본질이 협상과 타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정치를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20대 중반의 패스트트랙 때부터 이제 강경 대치들이 계속돼 왔고 21대 총선에서 이제 저희가 절대 지지를 받아서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뭐 저희가 이제 단독 처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양 지도부가 원내가 구성되면서 협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장관 3명과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이제 다 정치 공세도 있고 해서 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장관 후보를 사실 그 개인을 보면 정말 그럴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또 국민적 의혹에 이제 나름대로 그 대답을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위도 많았고 당도 또 초선부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잘 전달을 해서 당정 간에 그 사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데 그냥 그 정치 공생으로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본회의 처리를 했고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임위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뭐 협치의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야당이 이제 뭐 쪽도 뭐 전당대회고 그렇게 내부가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새로 된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래도 의회주의자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뭐 소수 야당에 대해서 배려할 건 배려하겠다. 그러니까 협치를 다시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여권에서는 투기 어렵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이미 전반기 원구성이 1년 지났고 예. 저희가 처음부터 따져놓고 보면 팩트 그 자체로 보면 저희가 그 법사위원장을 뭐 과거에는 야당이 하는 관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의 의석수와 지금의 의석수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최초의 그 거대 여당 의석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나머지를 협상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사위도 그러면 기능 분할을 하자, 법사위 재구성도 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다 거절한 게 야당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본인들이 필요한 데를 갖다가 먼저 그 선택할 수도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저희들한테 뭐 독주 프레임 씌우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얘기하면서 다 가져라 뭐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1년이 흘러왔는데 부의장 후보도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남겨놓고 또다시 뭐 하는 그런 거는 진정성이라보다는 전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좀 더 진정성 갖고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또 이후에 국회 원운영에 대해서 협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